안녕하세요. 즐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 책 읽는 누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책은 회복 탄력성, 김주환 지음, 발행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부제로는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저자 김주환 교수님은 국내 최초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언론, 교육계, 심리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에서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은 소통 능력과 진정한 행복감에서 온다고 역설하고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가? 행복을 뇌에 새기는 연습.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뇌가 필요하다. 무의식적인 수준에 자동적으로 내가 겪는 경험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억하는 자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회복 탄력적인 뇌는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은 뇌에 새겨진 습관의 문제다.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이 나의 뇌에 들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는 뇌의 긍정적 정보 처리 루트를 활성화한다는 뜻과 같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 또는 연습이라고 부른다. 연주를 위해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운다거나 스노우보드 타는 법을 배운다거나 수영을 배운다거나 젓가락질을 배우는 것 모두가 연습을 통해 습관을 들여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 즉, 악기 다루는 법이나 젓가락질을 하는 법을 아무리 자세히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했다고 해서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거나 젓가락질이 능숙해지지는 않는다. 상당 기간의 연습 없이는 그러한 지식을 체득할 수 없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명시적 지식과 익힘을 통해 얻어지는 암묵적 지식이다. 명시적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 암묵적 지식은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명시적 지식은 암기해야 내 것이 되지만 암묵적 지식은 습관을 들여야 내 것이 된다. 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에 배게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습관을 들인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사실 몸에 배는 것이 아니라 뇌에 새겨지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뇌의 신경들 사이에 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한 신경 연결망이 새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에 뇌가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경망 구조를 잘 만들어 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모든 종류의 훈련이나 연습은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려면 뉴런의 수상돌기와 축색돌기를 이어주는 시냅스 부분에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 일정한 형태로 자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이 효과를 보려면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뒷셈 미소의 비밀. 사람의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표정을 만들어내는 얼굴 근육만이 뇌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은 뇌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유리창과도 같다. 관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근거가 있다. 얼굴 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했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인간의 웃음 중에서도 긍정적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을 뒷센의 미소라고 이름지었다. 에크만은 광대뼈 근처와 눈꼬리 근처의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근육을 발견해낸 뒷센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을 따서 뒷센의 미소라 명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뒷센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타고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다. 긍정적 정서는 상당 부분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사후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형성시킬 수 있다. 당신이 만약 환한 뒷센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높은 수준의 긍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 평생 좋은 팔자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크와 켈터너의 연구는 30년간의 면밀한 추적 연구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연구를 시작한 교수의 제자가 다시 교수가 되어서 발표하게 된 그야말로 대를 이어서 진행된 연구다. 이들은 1958년과 1960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 졸업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졸업 앨범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표정을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사진 중에서 50명의 졸업생은 눈꼬리의 근육이 수축되어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환한 뒷센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머지는 카메라를 보며 인위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졸업사진의 주인공들이 각각 27세, 43세, 52세가 되던 해에 연구자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환한 긍정적 미소를 지었던 뒷센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였으며 병원에 간 횟수도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혼율도 더 낮았다. 평균 소득 수준 역시 뒷센 미소 집단이 훨씬 더 높았다. 한마디로 같은 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여대생들 중에서 뒷센의 미소를 지었던 여성들이 훗날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네, 이 뒷센 미소의 비밀이라는 챕터는 저도 감동 깊게 읽어서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건우 교수는 이상목 교수와 함께 장애인 의료기기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목 교수는 사고 이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부턴 나도 남을 도우며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한마디. 진짜 현명한 사람은 불행을 당하기 전에 남을 돕는 사람이겠죠? 긍정성이 높아지면 남을 더 배려하고 더 도와주고 기부와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람은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또한 배려나 봉사활동은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고 긍정성을 높여준다. 긍정성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성은 모든 면에서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해준다. 경제적 어려움이든 건강상의 역경이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든 인생의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힘을 갖게 해준다. 긍정성이 그러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하여 왜 좋은 사람들에게 결국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착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제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복 탄력성을 키우도록 해보자.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실패란 없다. 아니, 실패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주저앉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실패를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기 이해 지능의 중요성.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각각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지능과 함께 모두 자기 이해 지능이 높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논리 수리 지능만 높다고 해서 뛰어난 과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음악 지능만 높다고 해서 뛰어난 음악가로 성공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운동 지능만 높아서는 뛰어난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지능과 함께 반드시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야만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 이해 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감정의 조절 능력이다. 결국 자기 이해 지능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여 분위기를 맞추고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이러한 지능은 흔히 리더십과 설득력으로 나타난다.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러한 인성지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회의 모든 가치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랑이든 간에 모두 다 인간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 혹은 성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기본에는 인간관계가 깔려 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고 조절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하는 능력이 바로 인성지능이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에 이러한 인성지능이 포함된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자기 이해 지능은 다른 지능의 발휘를 돕는 일종의 지능의 지능, 즉 메타지능이라 부를 수 있다. 자기 이해 지능은 그 자체로서는 뚜렷한 능력 발휘의 징표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지능과 결합함으로써 그 지능을 크게 발휘시키는 일종의 촉매제나 효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신체운동 지능이 뛰어나서 축구에 재능을 보이는 운동선수가 성공적인 축구선수로서 대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성지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팀 구성원들과의 관계나 감독 코치와의 관계,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 인정받고 심리적 안정도 얻고 동기부여와 자신감도 얻어서 축구선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가드너의 자기 이해 지능은 회복 탄력성의 자기 조절 능력과 복잡한 연관성을 갖는다. 나를 표현하는 두 가지 길.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다양한 인상관리 전략과 호감 추구 전략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를 어느 정도 높이고 잘난 체 하는 자기 높임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떠는 자기 낮춤이다. 자기 높임은 자칫하면 거만한 잘난 척이 되어 존경도 사랑도 다 잃게 된다. 하지만 자기 높임 없이는 우리의 유능함과 강점을 드러낼 길이 없다. 자기 낮춤은 겸손이나 겸양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에는 유리하지만 역시 지나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비굴하게 보일 우려가 있다. 적당한 수준의 자기 높임과 자기 낮춤의 조합이 중요한데 이 적당한 비율은 다양한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 다양한 관계적 맥락에 따른 자기 높임과 자기 낮춤의 적절한 비율을 찾아내는 능력이 소통 능력의 핵심적 요소다. 자기 과시와 겸양의 효과는 인간관계의 종류와 소통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유능함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호감과 존중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잘난 척은 금물이다. 친할수록 겸손함이 사랑과 존중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겸손을 떨고 친한 친구 앞에서는 잘난 체를 하는 식이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고객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낮춤보다는 자기 높임이 사랑과 존경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기 제시 전략이다. 상대방과 내가 어떠한 관계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나의 바람직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빨리 간파해내는 것이 효과적인 자기 제시의 핵심이다.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자아 확장력. 긍정적인 정서와 자아 확장력. 자아 확장력이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다. 자아 확장력이 높은 사람은 자아 개념 속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전제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아 확장력은 인간의 도덕적 기본 속성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자아 확장력의 향상은 인간 교육 목표의 기본이었다. 최근의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아 확장력의 근본은 긍정적 정서다. 긍정적 정서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심리학자인 바바라 프레드릭슨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는 타인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을 강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기쁨,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가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즉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느끼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교적 활동이 활발하며 낯선 사람들과도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맺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긍정적 정서를 지닌 사람들은 단지 사람들을 쉽게 사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의미 있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발전시켜서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면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털어놓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긍정적 정서는 사람들을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친해지게 하는 것일까?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교환 혹은 공유 이론인데 친한 사이란 결국 다양한 자원과 혜택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누는 관계가 곧 친밀한 관계의 본질이다. 한편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는 관계가 곧 친밀한 관계라는 이론도 있다. 자신과 상대방의 관점과 인식을 공유하여 세상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곧 친밀한 관계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보다는 너의 관점에 서서 세상 만사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곧 진짜 친한 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만으로는 친밀한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아론과 아론은 자아 확장 이론을 제안하면서 친밀한 관계란 상대방을 나의 자아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대담한 제안을 하고 이를 이론화했다.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의 개념 속에 상대방을 포함시키는 것, 혹은 나라는 범주를 넓히고 확장시켜서 상대방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론과 아론은 사랑을 자아의 확장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나라는 개념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는 또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나의 자아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일종의 배경으로 파악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삼아 드러나는 일종의 형상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바라본다. 하지만 보다 높은 자아 확장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즉, 타인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마치 내게 벌어지는 일처럼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타인을 더 배려하게 된다. 이러한 배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아 확장력이 높은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는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이다. 행복의 기본 수준은 향상될 수 있는가? 뇌는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는 노먼 도이지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뇌라는 책에 많은 사례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도이지에 따르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어졌는데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평생 굳어지지 않는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한다. 뇌세포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속설이다. 뇌세포는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만들어진다. 뇌에 관한 한 변화시키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다라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예컨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90살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78살에 이중초점 안경을 발명했다.
창의력을 연구한 레만과 딘키스 사이몬튼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창의력이 절정을 이루는 때는 35살에서 55살까지 연령대이고 60대와 70대의 사람들은 일하는 속도는 느려도 20대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이라는 유명하다. 그가 90살이었을 때 그에게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은 왜 연습을 계속 하시나요? 카잘스는 대답했다. 나의 연주 실력이 아직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네.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낙관적인 사람이라 부른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은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우울증에도 덜 걸린다. 성취도도 더 높고 업무 생산성도 더 높다. 네, 다음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읽겠습니다. 왜 강점에 집중해야 하는가? 최근에 긍정심리학의 연구 성과는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여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들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노벨상 수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문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더욱더 키워나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의 핵심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강점을 발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기본 수준을 점차 끌어올릴 수 있다. 나의 발전의 기준은 내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나다. 지금 이 순간의 긍정성 수준보다 앞으로의 긍정성 수준과 회복 탄력성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된다. 회복 탄력성의 향상을 위한 훈련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덕성과 강점의 개발이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그의 명저 진정한 행복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덕성과 강점을 발휘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강조하고 있다. 인류가 역사상 행복의 원천이라 여겼던 수많은 즐거움이나 쾌락은 단지 일시적인 외부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발견이다. 그러한 즐거움이나 쾌락은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행복의 기본 수준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한다. 인간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회로화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회복 탄력성을 위한 마음의 근력도 키워주지 못한다. 셀리그만 교수에 의하면 행복의 기본 수준은 자신의 고유한 강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강점 수행을 통해서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2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뇌의 긍정성을 높이는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감사하기에 놀라운 힘이라는 것과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저도 항상 운동을 하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키울 수 있는 그런 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인생의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내면의 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성공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긍정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소중한 지인 3분께 제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